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경 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복궁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유적지 답사는커녕 아무도 못 나오고 계시죠? 우리가 여러분들 눈에서라도 이렇게 우리 유물유적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음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실학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만나러 이제부터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학교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으로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요 2-3강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문 실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학을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린 2-3강 학습지를 꺼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로로 되어 있는 학습지를 펴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실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실학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실학할 때 한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열매 실자에다가 배울 학자를 씁니다. 이 실학, 열매가 있는 학문, 즉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실학은 조선 후기에만 나타나는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실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학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 조선 후기의 실학은요, 당시 조선의 주류 학문이 뭡니까? 바로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이 18세기 넘어가면서 상당히 고리타분해지고 이론에 집착하게 되고 당시에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당시의 성리학을 허학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백성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연구한 학문의 일파를 실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실학을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리로스쿨에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하실 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뭐냐? 여러분 현재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실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라든지 그 이외에 외교적인 분쟁, 여러분들 저출산의 문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학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여러분들 그저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뭔가 보장된 미래가 되어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대는 또 다른 시대로 바뀌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회가 발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실학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당시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실학은요, 여러분들 당시 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나왔다고 했었죠. 크게 이 학파를 우리가 두 개로 후대의 학자들이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중농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가 18세기의 당시 상황이거든요. 18세기, 19세기 가면 여러분 어때요? 조선 후기 우리 삼정의 문란, 농민들의 백성들의 생활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농, 농업이 중요하다. 농민들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그들이 뭔가를 생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농학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토지개혁이에요. 지금 현재 양반 지주들이 땅을 모두 다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래서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주어서 그들이 하여금 자영농으로 육성시키자. 또 종이시네. 너무 종이 길다.
네, 종이 끝났습니다. 이 자영농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었죠. 스스로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영농이에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주면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중농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농학파들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땅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각 학자들마다 방법이 좀 달라요. 그 토지를 주는 토지개혁의 방법을 여러분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상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상학파는 여러분 18세기가 되면 청나라가 발전을 하고 청나라로부터 많은 서양의 문물, 선진 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농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청나라처럼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한다. 수레도 만들고 상업을 활발하게 만들어야지 이 나라가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청나라는 오랑캐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상학파가 되겠습니다. 이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 당시의 학자들이 나눈 것이 아니고요. 후대의 학자들이 나누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각각 중농학파에는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시면 어떤 분들이 계세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 중상학파에는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의 사상을 각각 구별해서 여러분들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습지에는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죠. 국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국학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우리의 역사, 우리의 말, 우리의 글, 우리의 지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국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실학의 틀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각각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학자들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농학파 학자들부터 한 명씩 우리가 주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농학파 같은 경우는 이 학자들 각자가 주장한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방법,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었죠. 그것을 중심에 기억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학자는요, 이름이 유형원이라는 분입니다. 유형원. 이 유형원이라는 분은 바로 중농학파 실학자들 중에서 가장 초기에 등장하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여러분 그분들의 저서가 나와 있죠. 여러분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올 경우 이분들의 저서와 책 이름과 사람 이름을 연결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원의 호가 반개거든요. 그래서 이때 반개수록이라는 책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형원의 저서에서 유형원이 주장한 주장 내용은 크게 선생님이 거기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토지를 나누어 주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자, 유형원 선생님은 균전제라고 하는 토지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셨어요. 균전제. 균자라고 하는 건요, 고를 균자예요. 균등하게.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한다 라고 써 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무엇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거냐면 이때 유형원 선생님이 생각한 균전제는 바로 신분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균전제였습니다. 토지를 나누어 주기는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 평등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마 이 유형원 선생님은 신분의 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반에게 이 정도만한 토지를 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농민은 당연히 양반보다 신분이 낮으니까 농민에게 요만한 토지를 나누어 준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유형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바로 평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신분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형태에서의 토지를 균등하게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균등하지만 무엇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것,
신분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균전제입니다. 유영원 선생님이 생각한 여러분 균등하다의 개념은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었죠. 외란과 호란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었으니 이제 토지를 받아간 만큼 그것할 만큼 군사적으로 동원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때 주장한 것이 바로 뭐냐면 병농일치제라는 것을 주장해요. 즉 농민에게 토지를 주었으니 농민은 곧 군인이 돼야 한다. 병사와 농민이 일치한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병농일치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직업적 우월이라든지 차별을 인정한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에 나온 실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분에 따른 차별을 인정한다는 점. 신분에 대한 차별이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농민에게 토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을 균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균전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이익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분의 성함은 이익. 이익이라고 하는 실학자는요, 쓴 책을 보면 이익의 호가 성호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성호사설이라고 하는 백과사전 같은 책도 쓰시고요. 곽우록이라고 하는 책도 쓰세요. 곽자는 여러분 콩 곽자거든요. 그래서 콩을 먹는 노인의 근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쓴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익은요, 여러분들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는데 그 방법이 여러분들 유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의 토지제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주황색으로 써야겠죠? 한전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전제. 여기서는 이 한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의 최소한의 토지를 거기 보면 영업전으로 하여 매매를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나요?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농민에게 토지를 줍니다. 대신에 이 최소한의 토지만큼은 영원히 업으로 삼을 토지, 이게 영업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영업전만큼은 절대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어 죽어도 절대 팔 수 없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농민이 토지를 빼앗기지 않고 점점점 나아가서 토지를 갖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전제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토지의 최소한의 토지를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농민에게 토지가 이만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요만큼이 영업전이라고 합시다. 이 영업전은요,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가난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는 많은 건 팔 수가 있어요. 영업전보다 많은 것을 사고 팔고 가능하지만 이 최소한의 토지만큼은 농민이 꼭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농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전제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려서 설명을 다시 들으시기 바래요. 다시 농민에게 이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해서 이 영업전은 절대로 팔 수 있다 없다 매매가 불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토지만큼은 절대 양반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팔지 않고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전제라고 합니다. 한은 최소한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2번에 보시면 이익이 주장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 사회를 여러분 혹시 존벌레라고 아세요? 요새는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장롱 같은데 이불을 갉아먹는 벌레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이 사회를 갉아먹는 6개의 존벌레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악을 우리가 이익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거기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노비제 없어져야 된다.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이런 것들을 사회의 육조미라고 해서 여러분들 꼭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익의 사상을 알 수가 있죠. 양반이나 과거지도에 대한 비판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요 정도 알아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거 여러분이 육조물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 우리 사회의 육조문 너무 클까요? 아니면 학익여고의 육조문 뭘까요? 학익여고의 육조문 뭘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없어져야 할 육조문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약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여기 나오는 분 정약용.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 하면 정조 때 수원화성 거중기 이야기하면서 아마 한번 다뤘을 거예요. 우리가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분 정약용. 만약에 한 문제만 출제된다고 하면 반드시 정약용 선생님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어요. 전라도 강진의 유배에 가서 거기서부터 책을 쓰기 많이 시작하셔서 약 500여 권 정도 되는 책을 쓰셨거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책 3권 정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1표 2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이 있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목민심서, 목민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여러분들 꼭 지켜야 할 것들. 그 다음에 거기 학습지에 빠졌어요. 흠흠신서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유당 전서는 여유당이 여러분 정약용의 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목민심서는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서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약용 선생님들 여러분들 토지제도를 2개를 주장하세요. 2개. 이 2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약용 선생님이 주장하신 토지제도의 이름은 여전제입니다. 여전제. 이 여자는요, 여러분, 이 여자예요. 마을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전제는 여러분들 거기 이렇게 일단 빈칸을 한번 써보고 할까요? 이때 마을의 토지를 모두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 소유하게 한다.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같이 공동으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노동량을 일일이 기록하여 두었다가 노동량에 따라서 이 마을을 대표하는 이 여장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해요. 여장이 기록을 해서 이 노동량에 따라서 수확물을 분배하는 형태를 여전제라고 합니다. 마치 약간 어떤 느낌이 나요? 북한의 공산주의의 느낌이 좀 나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토지제도가 실시가 되려면 어때요? 당시 조선사회에서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토지를 국가가 다 몰수하고 공동 소유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번에 그렇게 바꾸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여라고 하는 마을이 있으면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동을 하고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여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전제가 시행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토지들을 주장을 하십니다. 1번에서 2번으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정전제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주장합니다. 정전제. 이 정전제는요, 중국의 여러분들 토지제도를 하나를 본따서 만든 건데요. 정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물정자 아시죠? 거기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토지가 물론 이렇게 네모나진 않지만 토지를 우물정자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총 몇 개의 땅으로 갈라지게 돼요? 총 9개의 땅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 땅을요, 8명의 농민이 같이 공동으로 경작합니다. 6, 7, 8. 8명의 농민에게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땅은요, 공동으로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수확물로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게 바로 정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물정자로 땅을 나누어 준다라고 해서 정전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나라 땅 이렇게 네모납니까? 또 이 1, 2, 3번의 땅이 모두 다 비옥도가 같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토지제도의 개혁안들을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미 있는 것은 뭐예요? 당시 양반 지주들에 의해서 독점지었던 땅을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까 고민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는 것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 하면 다양한 과학기술 여러분들 강조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거기 보면 기예론이라고 하는 글을 쓰시기도 하였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정약용 선생님이 수원화성 건설을 할 때 이 거중기를 발명해서 수원화성 건설에 참여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여러분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정약용 선생님의 여전제와 그 다음에 이익 선생님의 한전제, 유영원 선생님의 균전제에 대해서 밑에 선생님이 사료로 역사 읽기 글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꼭 읽어보시고 빈칸을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빈칸에 대한 정답은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체크하면 유형원 선생님이 여러분들 강조했던 토지제도 이름 뭐였어요? 균전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자. 그런데 이때 균은 여러분 신분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또 이익 선생님은 한전제. 최소한의 땅을 영업전, 영원히 업으로 삼을 땅으로 해서 절대 이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하자. 한전제. 정약용 선생님은 공동소유, 공동노동을 주장하는 여전제. 그리고 우물정자로 나누어지는 정전제. 여러분들 각각 학자들의 주장을 연결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보통 수능에서는 정약용 선생님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내신에서는 이 친구 선생님들을 다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중상학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중상학파 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중상학파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지만 중상학파는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보다는 물론 농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공업을 발전시키자. 상공업을 발전시키자. 그리고 더 이상 청나라는 오랑캐가 아니다. 누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폈던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왜 중농학파와 조금 달랐냐면요. 이 중상학파 학자들은요. 주로 어디 출신이냐면 서울에 거주하였던 노론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토지의 어떤 현실보다는 상공업 발전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3명의 학자들을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학자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자는 연암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박지원 선생님, 이 박지원 선생님의 저서 같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열하일기라고 해서 청나라 사신단을 수행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썼던 기행문,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또 농업에도 관심도 있으셨어요. 이 관홍소초라는 책은요, 정조의 명령으로 이 당시의 농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박지원 선생님의 주장은 뭐였냐면, 왜 조선은 이렇게 청나라와는 달리 발전이 더디고 하느냐? 우리도 청나라처럼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주장하세요.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수레입니다. 갑자기 왜 수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수레가 많아지면 저절로 길도 닦여질 것이고 이 수레를 통해서 유통이 활발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가 발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이 바로 수레였어요. 청나라에 가서 수레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와서 이 수레를 많이 보급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비탈이 많고 굉장히 산이 많잖아요. 수레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수레가 늘어나면 길도 닦여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해요. 또 수레보다 여러분들 더욱더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박이죠. 이 선박의 유통도 강조를 하셔서 일단 유통이 활발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상공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활발하게 여러분들 거래할 수 있는 화폐의 여러분들 활발한 사용도 강조하신 분이 바로 이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박지원 선생님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문학 시간에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고전소설, 한문소설을 쓰신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박지원 선생님이 쓰신 소설에는요, 대표적으로 3가지 작품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허생전. 우리 허생전은 지난번 우리 조선후기 경제 이야기할 때 한번 나왔었죠. 허생이라고 하는 양반이 맨날 글만 있다가 와이프한테 쫓겨나죠, 부인한테. 그래서 부자한테 가서 돈을 빌려다가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 장사라는 방법이 좀 나빴죠. 과일을 도거리로 매점매석을 하거나 말꼬리 털을 매점매석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이러한 양반에 대해서 비판하는 허생전. 또 양반전이라고 해서 소설도 있었어요. 양반전은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양반이 맨날 글만 있다 보니까 빚이, 나라에 지는 빚이 쌀 1000석이나 되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 빚을 갚을 도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마을에 있는 부자에게 양반 신부를 팔게 됩니다. 이 양반 신부를 산 부자가요, 막상 양반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뭐 양반으로서 해야 될 굉장히 허례허시 격식, 양반은 뭐 추위도 참아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책 읽어야 되고 너무 안 좋은 격식이 많고, 또 하나 양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보니까 막 농민을 괴롭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도둑놈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 이제 양반 안 해 라고 해서 갔다고 왔다는 이야기, 바로 양반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질. 이 호질이라고 하는 이야기 역시 이 당시 아주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던 양반을 호랑이가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뭡니까? 당시 양반의 위선이라든지 양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찌르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반 제도에 대한 비판,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이 갖고 있는 당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을 많이 주장하신 분이 바로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설들을 아마 문학 시간에, 고전 문학 시간에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박지원 선생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오른쪽에 5번 박지원 선생님 사진 있죠? 아래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인물은 우리가 만날 사람, 여기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죠? 바로 가장 수능에 출제가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박재가 선생님입니다. 박재가 선생님도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느냐, 여기 잠깐 지우고, 바로 정조 때 배웠어요. 맞아요. 박재가 선생님이, 정조가 여러분은 서울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했다고 했죠? 맞아요. 서울 출신의 실학자 박재가 선생님입니다. 이 박재가 선생님이 여러분들 쓰신 책은 국학의라는 책인데요. 이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3학년 언니들이 배우고 있는 국어 수능 완성에 이 박재가 선생님의 지문이 나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 박재가 선생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즉, 거기 보시면 소비론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양반과 유교 사회에서는요, 절약이 미덕이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플렉스 한다 그러고 막 굉장히 소비하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 시대가 되긴 했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절약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절약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돈을 쓰지 않고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 사회가 여러분들 유통이 돌아가지 않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 정부가 뭐 우리가 국가재난기금 이런 거 푸는 것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이 시대에 박재가 선생님이 아셨어요. 박재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밑에 여러분들 한번 밑줄 쳐볼까요? 3번째 줄. 재물은 샘과 같아서, 찾았나요? 밑줄 치세요. 샘과 같아서 퍼내면 계속 차지만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즉, 소비를 하지 않으면 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생산이 점점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보다는 소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 바로 박재가 선생님입니다. 절약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소비가 중요하다.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 소비를 통해서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한번 사료를 한번 볼까요? 4번에 여러분들 박제가 소비론 밑줄 쳤어요. 비유컨대 대체로 재물은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면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돼서 점점 공업이 쇠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람들이 써야 또 생산이 발달하고, 생산이 발달하면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을 월급을 받아서 또 소비를 하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라고 하는 이 소비를 강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박제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그라미 2번, 역시 이분도 마찬가지로 청나라와의 통상을 강조해요. 청과의 통상 수교를 강조해서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레와 선박의 이용도 강조하고 있네요. 박지원과 박제가 선생님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홍대용 선생님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홍대용 선생님. 홍대용 선생님의 저서에는 뭐가 있나요? 홍대용 선생님의 호가 담헌 홍대용이거든요. 그래서 담헌의 책, 담헌서 있고요. 의산문답, 임하경률 이런 책들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이 홍대용 선생님은요, 이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대표적인 게 바로 지전설입니다. 지전설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거죠. 서양에서도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서 원래 천동설을 믿었던 것이 여러분 지전설로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지전설을 받아들인 분이 바로 이 홍대용 선생님입니다. 지전설에 따르면 어때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예전의 조선은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이 중국이 가장 큰 국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국제정세를 알게 되다 보니까 지구가 돌아가다 보면 절대로 여러분 세계의 중심은 중국일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완전히 이때 되면 깨지게 된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신 분이 바로 홍대용 선생님이고요. 또 신분제에 대한 여러분 차별을 철폐하자, 성리학의 문제점을 극복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 하고 또 3번에 보시면 혼천의라고 하는 걸 제작하게 돼요. 이 혼천의라는 것도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지폐 뒤에 보면 혼천의 나오거든요. 이 혼천의 여기 사진, 이 혼천의를 제작해서 천문에도 관심이 많았던 분이 바로 홍대용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상학파 학자들 배워봤는데요.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여러분들이 세 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도 박제가 선생님은 어때요? 절약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소비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소비가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고, 박지원 선생님은요, 수레라든지 선박, 그 다음에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의 소설들, 양반전이라든지 허생전 같은 소설들이 문제에서 지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국학 연구들은요, 책 이름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문화사 파트에서 한번 체크했던 거니까요, 빈칸 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밑에 있는 사료로 역사의 길을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시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로 확인하기도 역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제가 이 정답도 추후에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실학자 6명을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쓴 역사 과제가 나갑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나오죠? 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실학자의 주장을 구호 슬로건으로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박제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은 샘과 같아서 차면 이렇게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하면서 덕분에 챌린지 같은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어떤 주장 구호나 슬로건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봐서 여러분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문장 한 문장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잘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나중에 과세특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발한 아이디어. 제가 드린 예시는 이거예요. 네, 정약용에 저는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떠세요?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실학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오늘이 여러분 전근대사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정책, 우리가 근현대사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